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이해 강의를 맡게 된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지원관 윤종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려보면요. 저는 현재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에서 대입지원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 기관에서 근무를 하기 전에는 대학의 입학 사정관으로 4년간 근무를 하였고요. 타 시도에 있는 교육청에서 대입지원관으로도 근무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강사로도 참여하였었고요.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의 이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입 진학 강연 및 컨설팅 경험을 다소 가지고 있어서 제 강의가 다문화 가족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께 적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한 그 순서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전형의 이해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 나갈 거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이제 학생 준비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한 그 평가 방법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또 설명을 드려 나가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전형의 이해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면요. 지금 현재 수시 모집 이제 준비를 많은 학생분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은요. 올해 이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에 최소 3일 이상 원서 접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형 기간은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나 뭐 면접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점수를 산정해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 이 기간 동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늦어도 12월 13일까지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합격자 발표가 12월 14일 전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는 기간이 또 12월 중순에 3일 동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수시에 합격을 한 학생들이 다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추가 합격이 되는 분들까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정시 모집으로 이제 대학 입시 부분이 이제 넘어가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요, 이제 뭐 9월 1일까지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된다라고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쯤부터 이제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중에 적어도 3일 이상 원서 접수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고요. 전형 기간에 따라서 뭐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세 번의 응시 기회가 있습니다. 수시에는 6번 지원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정시에는 가나, 다군 세 번의 기회가 있고 합격자 발표는 1월 달에 이제 기간이 또 전형 기간이 유지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합격자 발표는 늦어도 2월 4일까지는 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여러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입학할 학교를 선택하는 그 등록 기간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 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시 모집까지 다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적인 등록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또 추가 모집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2월 18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늦어도 2022년 2월 28일까지는 최종적인 등록이 되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의 뭐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형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으로도 학생들이 이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석차 등급, 1에서부터 9등급까지의 석차 등급도 있지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러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한 학생들만을 또 이제 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학생부 석차 등급이 우선해서 중요하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석차 등급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해야만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조건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이제 전형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종합전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교과 성적을 참고하고요. 그리고 뭐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보는 그 학생부와 뭐 경우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받는 대학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서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기 제가 지금 이제 표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학생부 위주 교과전형과 같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충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만 최종적인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분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학생부 석차 등급, 교과 성적이 조금 불리하다 싶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논술 위주 전형, 논술 성적이 많이 반영되어지는 그 학생부 성적보다 논술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요 논술 위주 전형을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논술 위주 전형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수능 최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 뭐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 체육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방면에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기 성적을 반영하고 그리고 또 일부 서류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실기 실적 중심의 또 전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시 모집의 큰 전형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정시 모집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중심의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11월 달에 치르게 되는데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 모집에도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이 있는데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을 정시 모집에도 이제 실기 성적과 대회 실적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서류와 또 교과 성적을 또 반영하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시니까 수능 성적을 또 반영하기도 하겠죠. 요런 전형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많은 그 대입 전형의 변화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2019년 11월에 발표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또 많은 부분 현재 반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입시가 2022학년도 입시인데요. 학생부 기재 항목의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이제 축소되어서 이제 소논문 기재 금지나 수상 경력의 대입 제공 때 학기별로 한 번씩의 수상 실적만 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 기재 제한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요. 자기소개서도 올해부터 이제 문항이 축소되었고 글자 수가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상당수의 대학들은 올해 입시부터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 부분도 올해부터는 이제 폐지가 되어졌고요. 작년부터의 변화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고교 정보 블라인드가 확대되어서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평가의 경우에도 각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그 현재 이제 대입 전형에 지원하는 건지를 대학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교명에 따른 뭐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따라서 유불리 논란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이제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고등학교인지 출신 고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해 주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다른 전형들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서류 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성적인 종합적인 서류 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고교 정보 블라인드가 확대된 내용이 작년도부터 반영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관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올해 고3 학생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또 3학년이 아닌 1학년, 2학년 학생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1, 2학년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뭐 자기소개서가 1학년 때부터는 이제 일부 대학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아주 이제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16개 대학,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능 40% 이상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현재 상당수의 대학들은 이미 40%에 근접하게 많은 수학생들을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규 교육과정이나 아닌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 등을 폐지해서 조금 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이제 대학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했다고 보셔도 좋겠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이제 그 기회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해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금 더 이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에 수도권의 이제 또 상당수 대학들은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수능 시험이 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죠. 올해 이제 고3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다르게 국어의 경우에도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 중에 한 과목을 또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겠고요. 많은 또 논란이라고 할까요? 많은 혼란이 있는 수학 과목의 경우에도 확률과 통계냐, 미적분이냐, 아니면 기하냐 이렇게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인문사회계열 대학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확률과 통계 과목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 미적분과 기하를 또 이제 선택하고 있는 자연계열,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중심의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분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또 많이 선택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그 석차 등급, 그 성적이 등급이 너무 이제 좀 생각보다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선택한 과목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것이 일단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유불리 논란에 따라서 내가 너무 유리하다, 너무 불리하다, 신경을 쓰시다 보면 이게 그 실력 외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많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육부나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유불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신중히 고민하고 그리고 또 그 대책 대안을 찾아보려고 회의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게 우선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이렇게 좀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각 시도교육청에 그 이렇게 강의나 아니면 안내 사항들을 추후에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이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목의 경우에도 제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직접 연계였던 게 간접 연계로 바뀌고 70% 연계 비율이 50%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에 관한 난이도 조정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학생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노력을 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는데 영어 성적이 잘 이렇게 향상될 거나 더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다문화 가족 자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사의 경우도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한국사의 경우에도 절대평가고 그 각 대학들이 직접적인 점수 반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설정함에 있어서 한국사가 적어도 3등급은 돼야 된다. 4등급은 돼야 된다. 응시는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시험의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그 이제 성의와
그리고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할 것 같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의 경우에도 올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확률과 통계를 이제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제 수학 그 성적이 조금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탐구 과목에 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그 절대평가가 아니죠.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사탐 과목에 집중해서 성적을 이렇게 좀 잘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공부가 부족하거나 조금 실수하는 경우에 사탐 과목의 성적이 생각보다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사회탐구 과목에도 조금 더 신중히,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더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이제 그 대입 전형에 이에 관련해서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수학이 그리고 국어가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지만 석차 그 등급은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그리고 기하 미적분을 한 학생들이 등급이 각각의 그 선택 과목에 따라서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함께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불리 논란을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 과목의 비율이 어쨌든 뭐 75%고 선택 과목의 비율이 25%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고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논란도 현재 많은 혼란을 드리고 있어서 조금 염려되고 걱정되는 측면은 있지만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별 수능 영역 지정 예시인데요. 이제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좀 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연계열의 일부 학과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조금 더 학생분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그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또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만 이제 지원 자격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선택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과학탐구를 이제 수능 응시할 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이제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그렇고 대학마다 어떤 과목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제가 예시적으로 일부 학교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학교들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을 뭐 등급으로 반영한 학교도 있고 백분위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볍게 참고하시라고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이제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살펴보시게 되면 뭐 인적 사항도 있고 학적 사항, 출결 사항, 수상 경력, 뭐 자격증 및 인취득 사항 이런 부분들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이제 교과 학습 발당 사항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주 유용한 그 평가 자료를 활용이 될 거고요. 수상 경력의 부분도 작년과는 다르게 3학년 1학기까지 학기별로 하나씩 선택을 학생분들이 하셔서 최대 5개를 제출하셔서 평가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 지원 전략 일반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능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6월 달에 보셨죠? 아직 9월 달 모의고사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6월 수능 모의고사가 중요한 의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수능이다 보니까 이 문제 유형이 실제 수능과 유사하다. 그리고 실제로 요 6월 수능 모평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또 상당수 분들이 이제 본래 있는 11월 달에 수능에도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높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고 일부 이제 N수생들, 이제 졸업생들의 경우에도 요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뭐 2학년 때 갔던 모의고사 아니면 3, 4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들보다는 요 6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수능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은 내가 수시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거지, 아니면 정시 모집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더 보다 주요한 전략으로 삼는 게 좋을지를 판단하실 수 있고요. 내가 학교에서 받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에 따라서 받는 학생부 성적보다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수시보다 정시 모집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대학, 더 합격 성적이 좋은 대학을 이제 정시 모집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의 경우에도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향 지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합격 확률이 아주 높지 않다 하더라도 과감한 지원을 하는, 소신, 상향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시 모집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이미 3학년 1학기까지의 그 기말고사 성적을 다 받아서 확인하고 전년도까지의 그 대학의 입학 결과를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요, 아직 수능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에 수시 모집을 하면서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잘 봐서요. 9월 모의고사 봤더니 가채점 해봤더니 결과가 기대돼서요. 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정시에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수시에는 합격 가능성이 낮은 대학도 조금 더 과감하게 상향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능 점수로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 싶은 그 수준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수시에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이제 좀 그 가능권 대학을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종합 고려해서 그 적절한 그 지원 폭을 결정하는 게 수시 모집 지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수시에 내가 지원을 할 때 그 수능을 잘 볼 때도 있고 조금 못 볼 때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 이제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좀 이렇게 절충해서 수능 이후에 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별고사를 치르게 되는 그런 대학들도 일부 이렇게 좀 같이 섞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안전한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도 이제 수능 성적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하고요. 3학년 1학기 기말 시험이 끝나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을 위해서 내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죠. 이제 성적이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성적이 내가 좀 너무 아쉽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실수한 게 많아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성적을 다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6월달 그리고 9월달 수능 모의고사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받겠다라는 목표로 정시 때만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수능 최저 조건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보다 조금 더 높지만 그 정도까지는 내가 노력하면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수능 최저의 도전적인 그런 상향 지원을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는 거지만 내가 정시 모집으로 마냥 성적을 이제 잘 받을 거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정시로 그 입시를 뒤로 미루는 것만이 아닌 수시를 통해서 이제 수능 성적을 발판 삼아 이제 대입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의 그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입 지원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능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수시 지원이지만 수능 성적의 향상을 통해서 상향 지원을 생각해보는 전략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크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능 성적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워서 기존에 내가 이제 확실하게 받아놓은 학생부 석차 등급 중심의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 중심으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만 지원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능 공부를 안 할 계획이니까 수시에 반드시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수시 지원 대학의 수준을 조금 적절하게 그 안정적으로
낮춰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을 짜는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왕이면 수능 성적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의 그 수준을 높여보는 것을 한번 권해드려 보고는 싶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이제 대입 전략 부분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반 전형이냐, 특별 전형이냐, 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특별 전형입니다. 그런데 특별 전형만 수시 모집 6번의 기회 중에 6번 모두를 다 활용해서 대입을 이제 지원하게 되면 너무 불안정합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여기 제가 설명드린 파워포인트에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특별 전형이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격 조건이 있는 그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반 전형보다 선발 인원이 더 적습니다. 일반 전형 선발 인원이 많고 특별 전형 선발 인원은 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 전형으로 뽑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여러분들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이 그 학과별로 한 명 또는 두 명의 아주 적은 인원만 선발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입결, 이제 전년도 학생들이 합격한 점수가 공개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공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안정적으로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예시를 들어 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학과에 그 특별 전형, 다문화 가족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그 특별 전형의 합격 점수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된 점수를 내가 신뢰를 하고 지원을 내 점수랑 맞춰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점수가 일반 전형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점수 차이가 크다.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올해도 그럴까? 작년에는 점수 차이가 커서 합격이 됐지만 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정 지원이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면 참 좋기는 한데 내가 여기 지원해도 되겠구나라는 안심은 당장에 들 수는 있는데 올해도 또 그럴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하면 좋겠죠. 일반 전형보다 조금 더 낮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 전형이고 그 혜택인 건데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굳이 여러 명 뽑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안정적일 수 있는데 내가 굳이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을 이렇게 좀 참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불안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 전형만으로 수시 6번 중에 전부 다 지원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적절하게 이렇게 혼용해서 섞어서 지원을 해보는 방법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6번을 지원한다 라고 하면요. 최대 6번이죠. 6번만큼 지원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하고 싶은 분도 6번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 꼭 6번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6번을 다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특별 전형으로 3번이나 4번 정도를 이제 상향 지원을 하시고 일반 전형으로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안정 지원을 하는 그 전략이 이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할 때 당연히 그 각 대학마다 그 각 대학의 홈페이지 그리고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그 대입 전형 포탈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에 어느 정도 성적의 학생들이 그 대학 그 학과에 합격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값들이 각 그 홈페이지,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대교협 어디가 사이트에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고 내가 그 대학에 일반 전형으로도 합격 가능하네? 내가 일반 전형으로도 그 대학 그 학과에 합격 가능하네? 꼭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이 아니라도 합격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전형으로도 이제 한 2-3번 정도를 찾아서 지원하시고 내가 일반 전형 점수로는 조금 안 되네? 부족하네? 그런데 그 대학에 그 학과에 꼭 가고는 싶은데 라고 할 때 그럴 때 지원하는 게 상향 지원이죠. 소신 지원이 되는데 그때 특별 전형의 방법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학교를 한 서너 번 정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대비했을 때
그 대입 지원 전략이 좋아서 다행히도 내가 희망하는 대로 합격이 됐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특별 전형으로만 6번 다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 전형도 일부 이제 지원을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정 지원 대학을 정할 때 내가 요 대학만큼은 꼭 합격해야지라고 하는 대학을 선정할 때 학생부 뭐 서류 종합평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또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모두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전형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면접평가가 있는 전형을 선택하는 거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학생부 종합서류평가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더 이제 물음표잖아요. 잘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지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수능 최저 조건도 여러분들이 그 최저 조건이 어떻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성적을 혹시라도 기대한 만큼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안정지원이 또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접의 경우에도 면접평가를 내가 잘 받으면 좋겠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꼭 잘 볼 거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좀 고민한다라고 하면 이런 평가 요소가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전형의 안정으로 두세 번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별 전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향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고 여러분들은 교과 성적 중심의 교과 전형으로 다른 전형 요소 없는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그 전형으로 안정 지원 대학을 반드시 한번 찾아보는 게 한 적어도 2개 정도의 대학은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시 모집에 아니면 또 정시 모집에 수능 성적을 활용해서 조금 더 대학을 상향 지원하려고 하는 수시에 합격해야 되기도 하지만 정시가 더 기대가 되는 학생분들은 좀 이 전략을 굳이 아주 그렇게 안정적으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시에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수능 공부 안 할 거다. 그리고 정시보다는 수시에 꼭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꼭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교과 전형 중심으로 좀 안정적인 방법으로 합격 가능한 대학을 선택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유의사항 중에 가장 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원 자격 부분이 되겠죠. 다문화 가족 그 자녀 전형은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지원 자격이 허용되는 특별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조건은 지금 제가 아래에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그 부모님 두 분이 결혼을 하시기 전에 뭐 아빠 엄마 누가 한국 국적이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 또 다른 한 분은 외국 국적이었던 분들이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생을 했고 그 출생을 통해서 이제 그 다문화 가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자녀가 대학을 지원할 때 이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 다른 한 분은 다른 나라 국적자가 만나서 태어난 자녀가 대학을 지원할 때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단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조건인 건데 결혼하시기 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나 친모 중에 과거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제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빠 중에 이제 대한민국 군대를 이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외국인이었다가 다시 이제 결혼을 이제 한국 국적인 분과 결혼을 해서 이제 다시 그 자녀가 대학을 가려고 했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 하는 그런 경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 중 한 분이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고 다른 한 분은 외국 국적인 분이 만나셨고 그래서 태어난 내가 대학을 지원할 때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기본적인 그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원 자격에 의문이 있는 뭔가 이렇게 좀 궁금하거나 아리송한 부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예정 대학에 지원 예정 대학에 입학 담당자 분에게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경우에는요. 이제 각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 대학의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대학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외부 기관의 이제 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물론 기본적인 조건은 이렇지만 뭐 부모님이 나중에 뭐 이혼을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은 각 대학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각 대학별 그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담당자 분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원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형 구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형 방법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유형별 분류와 지원 전략이 되겠는데요. 이제 통합형 전형이라고 그냥 한번 이름을 붙여 본 겁니다. 뭐 이렇게 꼭 구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다문화 자녀 그 조건 외에도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특별 전형인데 다른 여러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합쳐서 선발하는 그런 통합형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조건에만 해당되는 학생들만 별도로 모아서 요 학생들만 지원 자격을 주는 그 별도의 전형을 하는 그 다문화 단독 전형이라고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이런 전형을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통합형 전형의 경우에는 다른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쉬우냐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전형이냐에 따라서 다문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형 전형보다는 다문화 단독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전형이 다문화 가족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발하는 인원이나 뭐 그 조건에 따라서 뭐 다문화 단독 전형이 뭐 꼭 그렇게까지 유리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냥 다른 조건들이 비슷하다면 기왕이면 통합형 전형보다 다문화 단독 전형이 그 지원 자격을 우리 요 다문화 학생들에게만 인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요 유리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을 유자죠. 그리고 또 없는 그 없을 무자입니다.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요 조건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능 최저를 맞춰주느냐 못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내 학생부 석차 등급이 이미 다 이제 만들어져 있고 바꿀 수 없는 결과인데 이 학생부의 불리함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중에 수능 최저가 없다면 교과 전형이 당연히 안정적입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부 석차 등급 중심의 이제 학생부 성적에 따른 학생 선발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 확정적이죠.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성적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이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시에 내가 꼭 합격해야 될 학교를 선택할 때 이제 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은 학생부 성적에 이제 극복이 가능하죠. 내가 조금 성적이 그 대학 지원하기에 부족하다. 내신 성적이 좀 나쁜 편이다. 하지만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꼭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어서 내가 조금 더 이제 기대를 갖고 내 내신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학생들이 보통 지원하지만 나도 한번 경쟁해 볼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한번 그래서 과감하게 상행 지원, 소신 지원 해보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문화 가족 자녀의 그 대입 전형, 대입 이해를 돕는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종합적인 고려를 하셔서 기왕이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그 전형으로만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전형 방법을 골고루 섞어서 지원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이면서 꼭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학교에 대부분 재학 중이시죠. 여러분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선생님과 꼭 상담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을 반드시 잘 이렇게 적용하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종합적인 고려를 반드시 하신 후에 이제 골고루 각 전형을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서 각 그 전형 유형별에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를 선발하고 있고 다문화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좀 구분해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통합형 전형은 꼭 다문화 가족 자녀만 지원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다른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고 지금 여기 아래에 안내드리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각 대학들이 발표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성적이 이 대학들이 발표한 성적보다 더 앞에 있다. 뭐 강원대학교는 한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합격한다. 3등급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내 성적이 2등급이나 3등급 정도는 충분히 된다. 라고 하면 요 강원대학교를 지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잘 따져서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이죠. 49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대전대학교는 대전에 있는 사립대학입니다. 뭐 한의대도 있고 좋은 학교죠. 그리고 동명대학교도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부산에 있는 학교들이죠. 그리고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수원대학교, 부산에 또 있는 신라대학교, 대전에 있는 우송대학교가 많은 인원을 또 선발합니다. 그리고 전남에 있는 이제 뭐 광주에도 있죠. 그 거점국립대,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 전남대학교도 예,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한국교통대학교는 국립대학입니다. 그 이제 교통 관련되는 특화되어 있는 대학교이고요. 충주에 캠퍼스가 있는데 뭐 의왕이나 뭐 충북 또 다른 지역에도 캠퍼스가 있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도 38명의 학생을 선발해주고 있고요. 한서대학교도 뭐 항공 분야 아주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교인데 한서대학교도 많은 인원을 또 뽑아주고 있습니다. 협성대학교도 37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제가 그 통합형 전형으로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는 보다 많은 대학들이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기왕이면 선발 인원이 많은 대학 그리고 국립대 중심으로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요 대학들의 이제 구체적인 전형 방법이나 전형 뭐 이제 그 지원 자격에 관한 뭐 의문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한번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그 의문점이 있으면 각 대학의 담당자 분들에게 한번 문의를 또 해보셔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통합형 전형인데, 이제 교과 전형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은 제가 어떨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 학생부 석차 등급이 조금 부족한 학생도 충분히 수능 최저를 통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대학들도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뭐 항해학부 이런 좀 뭔가 취업이 유리하고 조금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학과들의 경우에 요 수능 최저 기준을 이렇게 더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대학교 이제 천안에 있죠. 그 다문화 다자녀 전형에 59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도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의 경우에는 이런 수능 최저 기준을 두고 있고 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이제 경우도 있다라는 걸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목포해양대학교도 이제 그 항해학부 같은 경우는 나름 취업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2합 8 이내에 수능 최저 조건이 있고
그 3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 원주에 있는 학교죠. 여기도 뭐 한의대도 있고 좋은 학교입니다. 간호학과의 학생을 많은 수네요. 5명이나 많은 수를 뽑는데 이런 국수탐 한 과목에 중에서 세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을 선택해서 8등급 이내가 되면 요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해서 이렇게 간호학과에도 합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명대학교도 제천에 있는 대학이죠. 이 학교의 간호학과 역시 9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국수영 한국사 중에서 2학 4인의 등급을 받는 학생한테 이제 그 조건이 되고 있고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런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형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 그 대학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우에는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부 석차 등급을 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뭐 종합적인 서류평가가 있고 수능 최저는 없고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유리할까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성적은 뭐 준수한, 우수한 쪽에 가깝거나 뭐 최소한 평균 이상이 되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학교 생활에 충실한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뭐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인 경북대학교에서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23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또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도 9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선발해주고 있고요. 단국대학교도 66명. 부경대학교도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인데 인기가 좋은 학교입니다. 20명. 또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인 부산대학교에서도 14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최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죠. 서강대학교에서도 26명. 그리고 뭐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공립대학입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32명. 그리고 이공계 중심의 아주 강한 대학이죠. 아주대학교도 44명이나 많이 선발해 줍니다. 그리고 뭐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연세대학교에서도 30명의 학생을 뽑고요. 우리나라 뭐 최고의 여대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15명의 학생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이죠. 중앙대학교에서도 22명. 그리고 그 한동대학교가 이제 포항에 있는 사립대학인데요. 이 학교가 아주 내실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한동대학교가 이제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으로 4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또 학생들을 선발해주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도 고른교회 전형 24명의 학생을 선발해주고 있는데 이 학교들은 이제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에 충실히 노력한 학생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각 대학의 모집 요강 그리고 요즘은 모집 요강뿐만 아니라 각 대학이 또 이제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동영상을 통한 또 이제 안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학생들이 준비하면 되는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필요한지에 관한 내용들까지 사실은 상세하게 각 대학의 입학 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이런 통합형 전형으로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 방식의 수능 최저가 없는 요 대학들을 잘 이렇게 참고하셔서 각 대학의 모집 요강과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 아니면 그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동영상 강의 등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을 해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통합전형이고 종합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들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이렇게 선호하는 인기 있는 그런 학과들이란 얘기고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원주에 있죠. 여기는 이제 기회균형 전형으로 35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의예과에서도 학생을 이렇게 뭐 5명이나 많이 선발해 줍니다. 국어, 수학, 과탐 1, 과탐 2. 과탐이 각각 별개의 수능 최저 조건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 중에서 3개 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
예, 조금 만만하지 않은 수능 체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의예과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인원을 이렇게 또 선발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다문화 가족 자녀이고 성적이 최상위권이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좀 의예과 같은 특별한 학과에도 다문화 가족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찾아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전형도 찾아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영어도 2등급 이내, 한국사도 4등급 이내 수능 최저 조건을 이렇게 충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방식이고요. 예, 한국해양대학교도 아치해양인재 전형 2 전형으로 4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학과들의 경우에 뭐 수영, 탐중, 이합 9 이내 또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수영, 탐중, 이합 8 이내의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제 또 그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대학의 뭐 수능 최저 조건이라든 이런 부분들은요, 반드시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꼭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변경되는 부분도 확인을 했지만 혹시라도 또 일부 이렇게 좀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원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단독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통합 전형은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다문화 단독 전형은 다문화 가족 자녀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이런 다문화 단독 전형으로도 꼭 지원해보는 그 전략이 필요한데 요 제가 지금 요 보여드리고 있는 학교들은 종합전형 방식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더 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교대들의 경우에 교육대학들의 경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대들의 경우에 요 다문화 단독 전형으로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자녀 학생들을 선발해주고 있습니다. 광주교대가 3명, 그리고 부산교대가 4명, 서울교대가 5명, 전주교대가 2명, 그리고 청주교대 5명, 춘천교대가 2명의 학생을 요 다문화 단독 전형 방식으로 종합전형에 수능체제 없이 학생을 선발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떨까요? 상당히 좀 좋은 기회겠죠. 보통은 이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각 고등학교의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학생부 석차 등급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2등급 안쪽, 1등급 때 뭐 초중반, 그리고 아무리 성적이 조금 덜 좋아도 1등급 후반이거나 2등급의 아주 극초반인 학생들이 지원하고 대부분은 1등급 때 예, 한 중반 이쪽 저쪽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경향인데 요 지금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성적보다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조금 덜 좋다 하더라도 지원했었을 때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회이고 찬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그런 또 위험 변수들도 없고요.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시고 종합전형 방식 평가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상당히 유용한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대들 말고도 군산대학교, 뭐 국립대학이죠. 군산에 있는, 전북 군산에 있는 국립대학인데 거기도 4명의 학생을 선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대학교도 이제 경남 창원에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거기에서도 4명의 학생을 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대학교죠. 대전에 있는 사립대학입니다. 아주 이렇게 역사도 있고 좋은 학교인데 여기에서도 7명의 비교적 많은 학생들을 다문화 단독 전형으로 선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기회이고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이해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조금 이렇게 더 많은 그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학교 교육 활동 중심의 활동으로만 이제
평가에서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이제 좀 학생 여러분들의 대입 전형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학생부 종합평가의 이해이고요. 고교와 대학이 이제 연계해서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성적 중심의 결과, 뭐 학생부 교과 석차 등급이나 아니면 수능 성적이나 이런 학생이 성취한 그 결과물을 그 성적을 중심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학교 교육에 충실히 노력했고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얼마만큼 이제 긍정적이었는지 주어진 조건과 환경 하에서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의 과정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학생이 더 잠재력이 있고 발전 가능하고 훌륭한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선발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선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대학도 더 긍정적인 학생을 그냥 당장의 성적만 얻기 위한 그런 학생들이 아니고 학교 생활에 충실했던 만큼 고등학교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학 와서도 또 그런 노력과 발전이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으로 좋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생분들 중에도 아무래도 어려웠겠죠. 우리나라 말을 좀 더 이렇게 서투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아직 내 그 발전의 정도가 이제 완벽할 만큼 내가 지금 만족할 만큼의 결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기특한 학생이다, 정말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칭찬 많이 받는 분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과감하게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꼭 성적이 1등이 아니고 상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각 대학들이 종합전형을 선발하면서 고민해서 뽑아줄 거니까 용기를 가져서 지원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구체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2에 관련되어 있는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뭐 수도권에 있는 6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준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왕이면은 제가 제 생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각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좀 이렇게 공통화하고 이렇게 객관한 자료를 안내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과 인성과 발전 가능성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만 일단은 요소를 나눠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학 능력을 봅니다. 학업 역량을 볼 때 학교 성적을 볼까요? 안 볼까요? 학교 성적도 봅니다. 하지만 학교 성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평균 석차 등급이 몇 등급이냐 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1학년 때는 4등급이었지만 2학년 때는 3등급이고 3학년 때는 2등급이고 평균 석차 등급은 3등급일 겁니다.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3등급에 가깝겠죠. 반대로 1학년 때는 2등급, 2학년 때는 3등급, 3학년 때는 4등급. 어떨까요? 평균 석차 등급은 비슷하게 3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을 대학에 뽑아야 할까요? 성적이 당연히 지금 계속 상승되고 있는 학생, 발전하고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평면적으로
평균적인 석차 등급을 그냥 정량적인 방법의 계산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수식에 따른 점수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입체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뭐 이제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공과대학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수학과학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아무래도 더 다른 과목 성적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학과학 과목을 더 잘하니까 전공 적합성이 있고 대학에 해당 학과에 입학해서 더 잘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인 학생부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을 통해서 평가받을 때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에 이제 내가 유리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학과를 잘 선택하는 것도 또 나름의 이제 뭐 지혜일 것 같습니다. 전공적 합성 부분을 말씀드려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학과에 입학해서 충실히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공 계열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또 경향은 고교 학점제하고도 또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그것만으로 이렇게 그 전공적 합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수학을 잘하면 참 좋겠고 그리고 과학 중에서도 물리를 잘하는 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물리를 대학에 가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과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들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물리학 1이 있고 물리학 2가 있습니다. 물리학 1도 듣고 물리학 2도 가급적 선택해서 듣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충실히 잘한 학생들을 대학에서 우리 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할 준비를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충실히 잘했구나 생각해서 그 학생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할 수 있는 게 이제 또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공부하는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선택으로 나는 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를 들었다. 그냥 열심히 듣고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 과목을 선택한 거에 대한 그 선택에 따른 그 좀 그 평가의 유불리? 뭔가 이렇게 좀 왜 그 과목을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어라는 거에 대한 그 좀 부담감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각각의 지원 전공과 좀 이렇게 그 적합성을 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연계열 학생들, 공과계열, 자연계열, 뭐 이런 학과를 뭐 의대나 이런 데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해당되는 그 물화생지 교과목이 그래도 좀 적합하게 대학 가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니 왜 화학과를 지원하는데 화학 과목을 선택 안 했고 지구과학만 들었지? 라고 하는 학생이 지원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는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학교는 그 해당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학교가 작은 규모의 학교이다 보니까 아니면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그 과목이 설강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그 상황이 그러한 거지 학생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생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입학 사정관분들께서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그 불리한 부분을 이제 최소화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즘은 또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을 이렇게 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화학과를 가는데 화학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뭐 통합과학을 들을 때라도 열심히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했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주어진 조건과 환경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반드시 또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굳이 화학을 안 들었는데 화학공학과나 뭐 아니면은 화학과를
종합 전형의 방식으로 꼭 가야 되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고민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뭐 교과 전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과 상담을 하실 때 좀 적절히 잘 고민하셔서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전 가능성 부분은요, 이제 뭐 잠재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표현으로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내가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 있는 학생들에게 뭔가 더 긍정적인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평가 요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그 꼭 어떤 특정한 분야에 노력을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이어서 내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활동에 그리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플러스 점수의 개념으로 이 발전 가능성 부분이 활용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성 부분인데요. 인성은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뭐 행동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인성 부분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또 이제 학생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 요소일 거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부적합한 그런 그 행동 그 상황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조금 그 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분들에게는 요 인성 부분에서 아주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봉사 시간이나 아니면 착한 활동이나 이런 게 아주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서 인성 부분에서는 점수가 많이 감점되는 거 아닐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학생들, 정말 뭔가가 있는 그 인성 관련되어 있는 훌륭한 장점이 있는 학생분들은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겠지만 내가 그런 게 특별히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매우 불리하거나 요 인성 부분에서 편차가 크게 발생해서 인성 부분이 모든 걸 이렇게 다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 일부 대학들의 경우에 보통 이제 중위권 대학 정도 될 겁니다. 상위권 대학은 아니고 중위권 대학의 경우에 우리 대학은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보다 인성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인성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성을 그런 부분에서 강조할 때는 뭐 이렇게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성실히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의 그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 평가 요소 중에 그 지표 같은 부분들을 이제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쪽에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을 인성적으로 끌어와서 인성 부분에서 더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요.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성 부분들이 아주 그렇게 그 학생 여러분의 그 평가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인성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인성이 내가 특별한 게 없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게 부담되고 불편하다까지는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뭐 특별하게 학교폭력이나 이런 가해자가 된다든지 이래서 나쁜 일 하신 게 없다고 하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예,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그 지금 아직 재학 중인 학생분들은 착한 일 많이 하시고 많은 친구들 도와주시고 그런 걸 하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거고요. 예,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2의 부분이 되겠는데요. 전형 방법은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는 학교도 있고 일괄 합산 전형을 하는 학교도 있고 서류평가만으로 다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을 하는 학교는 어떨까요? 1단계에서 뭐 서류로 100%로 해서 몇 배수의 학생을 뽑아서 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그 대상 학생들 중에서 이제 추가 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이런 그 단계별 전형을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내가 일단 면접을 보는 대상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평가 그 조건이 충족되는 학생만 추가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요 경쟁률이 또 높은 경우에 요 배수 안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면 지원할 때 조금 적절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일괄합산 전형의 경우에는 서류평가도 있고 면접평가도 있다고 하지만 요 경우에는 추가 합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제 배수 안에 못 든다 하더라도 이제 많이 이제 추가 합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서류 평가 100%로 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없이 학생부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덜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블라인드 평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작년부터 이런 방법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적 사항 부분, 뭐 학생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명까지도 이제 제공이 되지 않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고교명이 기재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블라인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인데 우리 학교는 수능 점수가 잘 나온 학교인데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유리할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우리 학교가 그런 학교 아니면 좀 불리할 것 같은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었고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도의 평가 결과를 통해서 봤었을 때 그건 오해였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 좀 불안감을 이렇게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 그 학종 블라인드 평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물론 과거에도 이런 블라인드 평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학생분들에게 크게 그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았던 내용인데 워낙에 그래도 하도 이제 염려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추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입 전형 자료 뭐 추가 제공되는 부분으로 뭐 교육과정 편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추가돼서 학생분들을 더 긍정적으로 더 종합적으로 잘 이해해서 평가하는 부분들. 이 교육과정 편제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고 그 교과목을 선택한 것이 해당 지원 전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 해당 학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실히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주 주요하게 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학에 평가를 할 때 충분히 이제 평가에 참고하시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점점 요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이제 보완되어져서 더 이제 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해당 교과목을 이렇게 들어서 요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 교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희망하면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인데 그 중에서 해당 학생이 이런 과목들 음영 표시가 되어 있죠. 보라색으로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과목들을 실제로 선택했다라는 걸 대학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학생은 미적분은 듣지 않았고 기하도 듣지 않았고 경제수학도 듣지 않았고 수학 과목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듣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사회 과목은 표시되어 있지만 과학 과목은 듣지 않았구나라는 걸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과 계열을 지원을 했었을 때는 조금 뭔가 그 공과 계열에 지원을 해서 과학 공부를 하기에는 이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겠구나라는 걸 대학이 알고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고 그러면 지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당 대학에 해당 학과를 지원하실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이 과목을 이수한 게 그 해당 대학 공부하는데 이만큼 준비되어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만큼의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해서 내가 대학 진학에 유리하겠구나 불리하겠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도 종합적으로 상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서 그 종합전형을 지원하실 때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문항 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글자 수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됐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그 어떻게 보면 작년에 1, 2번 문항이 합쳐진 것 같은 좀 그런 상황이죠. 좀 읽어볼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 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일단은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어떤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이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체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자율활동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그리고 진로 활동도 있는데 뭐 동아리 활동 정도도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학습 경험의 활동 그리고 그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뭐 수행평가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노력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자기소개서의 1500자 내외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문항은 그 과거의 3번 문항과 같죠. 인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 이내. 글자 수가 1000자였던 게 이제 800자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이제 이것도 당연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인데 이걸 통해서 배운 점을 기술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뭔가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뭐 조별 과제라든지 아니면 뭐 공동 프로젝트 아니면 뭐 수상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공동으로 준비하는 그런 대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뭔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사람과 상호 협력하고 어떻게 보면 뭐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그래서 더 긍정적인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 노력들이 있던 그 경험 이런 얘기들을 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입장으로 다른 사람과 내가 공동으로 하는 활동이라면 다른 사람의 역할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활동 내용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존재하죠. 그 사람들의 활동과 내가 어떻게 상호 조화를 이루고 상호 이렇게 좀 그 충분한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했는지가 다 함께 기록되어야 되겠지만 더 중심이 되고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은 나 자신의 생각과 활동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서술되어야 될 겁니다. 기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힘들었고 무엇이 힘들었지만 그것을 나의 어떤 구체적인 노력과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내고 이겨내서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느껴서 이만큼 더 성장하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발전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자기소개서로 정리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일단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이런 게 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학생부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에 소재를 선택합니다. 어떤 활동 내용, 어떤 거를 중심으로 써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에 일단 소재를 찾고요. 소재를 찾고 난 다음에는 뭐 마인드맵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목차를 구성합니다.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을 하겠다라는 걸 큰 이제 뼈대를 잡아주고 그 뼈대를 잡은 내용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잘 풀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뼈대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가면서 그 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과 같이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되니까 말하는 것처럼 글을 쭉 씁니다. 글자 수 제한 없이 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퇴고하고 고쳐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요 글자 수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 투자 대비 결과가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문제냐 하면 자기소개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별도의 그런 공부라든지 다른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3학년 1학기까지의 기말고사가 다 끝났고 나는 수능 최저가 필요 없고 수능 공부가 별도로 없어도 되는 학생들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하지만 수능 공부가 필요하고 수능에 대한 그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요 자소서 하느라고 수능에 대한 그 공부 리듬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가 시간 투자 대비 그 결과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를 먼저 정하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소재를 먼저 찾아보고, 소재를 또 찾은 걸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방식이 됐던 뭐 주요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이 됐던 이제 큰 뼈대를 잡고 큰 뼈대를 잡은 내용을 또 여러 번 수정을 해보고 난 이후에 말하는 것처럼 내용을 구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고쳐 읽어가며 말을 부드럽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명확한 의미 내용을 잘 전달받을 수 있으면 되겠죠. 명문장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글을 아주 잘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객관적인 사실을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정도로 여러 번 퇴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글자 수에 맞춰 나가는 방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그 시간 투자 대비 결과가 더 긍정적일 수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께도 뭐 부탁을 여러 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생님께 그 자기소개서를 여러 사람이 골고루 보는 거는 그렇게 꼭 이렇게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보면 글이다 보니까 사람마다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는 그 선생님께 한 분 정도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한번 검토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여러 번 내용을 반복해서 검토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뭐 여러 선생님이 봐주시면 봐주실 때마다 이 내용은 나는 별로인 것 같은데 좀 다시 써보면 어떨까? 또 다른 분한테 갔더니 또 다시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너무 지치고 힘들 수 있고 이제 좀 말씀 주신 분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내 스스로가 잘 검토를 해보고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의 조언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분도 이제 기왕이면 나를 잘 이해하고 가장 나를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은 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 담당 선생님 중에도 내가 좀 이렇게 잘 따르고 나랑 잘 소통이 되는 선생님 한 분께 부탁을 드려서 조금 이제 자문을 받는 정도의 가벼운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3번 문항 각 대학마다 자율문항으로 1, 2번은 공통문항이에요. 그래서 자소서를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요 1, 2번 문항을 중심으로 하고요.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각 대학마다 자율문항을 이렇게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뭐 도서를 선택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른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같은 그 질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여러분들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을 할 때 나도 물론 중요하죠. 나에 대한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해당 대학과 나와의 그 매칭이 또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그 대학에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하게 됐고 하는 부분이 그 해당 대학에 대한 정보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대학에 대한 정보를 그 대학의 홈페이지나 그 대학의 입학 전형 자료나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이나 뭐 이런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찾으셔가지고 그 대학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그 대학에 꼭 입학하고 싶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이 또 요 3번 문항의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서 잘 대비하신다고 하면 긍정적인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기소개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 각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보면 이런 안내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안내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좀 작성하면 좋겠다. 성적 추이, 성적 변화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 상승에 대한 그 내용이나 학습 방법보다는 내가 왜 그런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학습의 계기,
해당 과목 혹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계기, 그에 따라 학습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꼭 건국대학교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그 대학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1번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참고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원 동기와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 과정을 작성. 이제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자기소개서 3번 문항 경우에 참고하실 수 있겠는데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모집 단위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 뭐 아까 말씀드린 게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수학이나 물리겠죠. 그런 교과목을 더 열심히 하고 아니면 그 교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의 활동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내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그 동기 부분을 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관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뭐가 좋을까요? 기왕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중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배우고 그 주제의 그 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더 알고 싶고 깊이 있게 이해가 필요해서 뭐 책을 찾아보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심이 생겼다. 이런 스토리가 기왕이면 더 학교 교육을 통한 그 내용이 될 테니까 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탐색은 어떻게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써줘도 좋겠다.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의 경우에 좀 예시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탐색 활동은 수업 시간이나 과제 수행이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내 활동 중 의미 있는 활동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이제 건국대학교도 같은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역할과 기여점 위주로 작성해 주면 좋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죠. 자기소개서 이제 과거에는 3번인데 지금 이제 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강조해 줄 때 여러 사례를 적다 보기보다 많은 사례를 적다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실적 나열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도 이제 800자로 줄어들었고 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배려심을 가지고 어떤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협력 과정을 통해서 배움을 이렇게 더 키워나가는지를 이제 서술해 주는 게 의미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기소개서에서 평가하는 것은 지원자의 소속 고교나 학급 또는 단체의 우수성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개인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그런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여러 사람 모두가 다 훌륭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 자기소개서이다 보니까 내 개인의 특징, 내 개인의 관점에서의 주인공을 나를 만들어서 내 중심에 초점을 둔 그 자기소개서 서술이 의미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꼭 그 우리가 다 같이 한 거고 전체적으로 한 건데 나 혼자만의 그 공으로 그거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각색한 것 같아서 좀 정직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공을 다 내 것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고 전체가 이루어서 전체가 다 이루어낸 성과를 하더라도 그 중에 내 역할이 어떠했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전체적인 그 큰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전체가 다 노력하고 전체가 한 부분의 관점에서 글을 쓰지 말고 결과는 어쨌든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지만 내가 했던 노력에 더 중심으로 더 비중을 두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까도 강조를 드렸고 이제 그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는요 여러 가지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금지 항목은 각 대학마다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공인의학 성적이나 수학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회 수상 실적 기재하면 안 되고요. 논문 등재나 학회 발표, 도서 출간, 지적재산권 관련돼 있는 이런 출원 내용, 해외 활동 실적,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 작성 시에도 뭐 감점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실제로 감점을 당한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소개서만 정말 뛰어나다라고 해서 합격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활동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고 자료의 성격인데 이 자소서에 너무 욕심을 강하게 부려서 약간 거짓된 자료나 아니면 조금 더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을 기재해서 감점을 당하거나 이제 영점 처리되거나 이렇게 좀 불합격 처리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너무 어떻게 보면 방법을 좀 이렇게 그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까지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규칙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룰을 잘 지키면서 작성하는 게 좋다는 얘기이고요.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도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 예시 내용이죠. 동국대학교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부모님 영향받아서 뭐 국어교사이신 어머니 영향으로 뭐 이런 얘기들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꼭 환경미화로 일하는 어머니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 훌륭하신 좋은 일을 하시는 거지만 이런 고단한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노력하고 있다. 이 환경미화를 일하고 계신 어머니가 뭐 대단한 그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한테 이렇게 좀 유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내 신분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을 드러내서 이렇게 좀 평가에 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 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예시적으로 잘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발췌한 그런 문장 같은 거, 중앙대학교에 나와 있는 자료의 부분을 제가 참고한 건데요. 인터넷에 이제 여러분들 글을 작성하다 보면 참고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서에 직접적으로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소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문구들은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고요. 아이디어를 얻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내용이 이렇게 좀 인용되는 부분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문구를 그냥 내 자소서에다가 직접적으로 활용한다. 어떨까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나만 활용하면 물론 괜찮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자료들도 이제 검색을 해서 활용을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예, 동일고등학교에서 지원자가 같은 활동을 유사하게 해서 기술돼 가지고 이런 내용이 참고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예, 각 대학들이 글자가 똑같이 겹쳐진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활동을 했고 같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거라 이 내용을 쓰고 싶다. 그런데 그게 같은 내용을 썼으니까 자소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냐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대학에서도 잘 평가하고 판단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학교인데 비슷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조금 누가 누군가의 것을 참고해서 한 건지를 판단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이렇게 또 예민하게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비대면 면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면접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면접에 관한 많은 또 이제 그 변화? 조금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캠퍼스 내 비대면 면접도 있고요. 캠퍼스 내 비대면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보는 건 같은데 면접 평가자와 면접에 이제 참여하는 수험생이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은 겁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기는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는 방법을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뭐 이런 학교들이 그런 방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이제 캠퍼스 자체를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실시간 면접을 하는 뭐 이제 이공계 중점 대학 중심으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심의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 방식의 면접도 있죠. 동영상 업로드 방식의 면접은 이런 그 상위권 대학도 있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있는데
요 동영상 업로드 방식의 면접은 대체적으로 패스페일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접이라는 게 그 실질적인 학생들의 그 이제 평가를 통한 이제 우열을 가리는 이제 점수 배점을 통해서 뭐 서류평가 점수를 극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이 대학의 등록 의사가 내가 이 대학에 합격시켜주면 꼭 다니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파악하는 정도의 이제 또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영상 업로드 방식의 면접도 사실은 내가 등록 의사가 있다라는 걸 최소한의 정도로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부담이 좀 덜한 방식이고요. 또 현장에서 녹화하는 방식의 면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의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면접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더 이렇게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대면 방식이 되다 보면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의미 전달의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오해라든지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 실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긴장한다든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내가 너무 또 발음이나 이런 게 또 부정확해서 내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평상시에는 조금 더 손해를 봤다는 이런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침착하게, 그러니까 뭐 비대면 방법을 하다 보면 이런 동영상 방법으로 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설비에 의해서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그 연결 장비,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동영상 그 방법이나 이런 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 안 들리는데 잘 들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잘 말씀이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대로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인지 조금 덜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차분하게 이야기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양해가 되고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이 이렇게 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동영상 업로드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수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뒤에 배경 화면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제 뭐 어떻게 보면 연구실 개념의 제 그 서재인데요. 뒤에 있는 부분들이 내용이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걸 통해서 조금 약간 그 부적절한 내용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동영상 업로드하면서 실수로 자기 이름을 말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진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합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합격되거나 뭐 하는 경우가 생기면 불이익을 받으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시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 때문에 좀 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면접 방법 조금 예시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일반적인 서류 기반 면접이 또 있고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이고 요 일반적인 그런 면접이 요즘은 또 오히려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 면접의 경우에는 다른 뭐 별도의 면접이 어떻게 보면 준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내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충실히 내가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지원 전공과 관련 있는 교과목 관련된 내용, 수상 실적을 중심으로 질문을 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질문하실지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연습을 하셔서 그 좀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상 질문, 예상 답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많이 이렇게 실전처럼 연습을 모의 면접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학생부만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학생부만
자소서 제출이 있었던 경우는 자소서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그 친구들과 연습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 앞에서 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뭔가 정말 특별한 대답, 특별한 그 답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고등학교 때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충실히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만 기울여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건 어려운 경우인데, 심층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 있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모집 단위에서 별도로 출제된 재시문과 문항을 활용해서 단과대학별로 공통 문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하고, 면접 전에 한 10에서 20분 정도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면접관 앞에 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해석하고 이제 풀이를 발표하는 면접으로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최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쪽보다는 아마 일반 전형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 면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최근의 경향은 학교의 그 교육과정,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교과적인 지식을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조금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좀 응용해서 이렇게 좀 그 수학, 과학에 관한 직접적인 그 지식을 묻기보다는, 그 문제를 막 풀어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긴장해서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문이 트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이야기를, 내 생각을 내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답변을 준비할 때 그 용기가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답변을 이제 말문이 트여서 답변을 이렇게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 이제 용기를 얻는 거에는 이제 실전 연습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기출 문제를 찾아서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기출 문제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풀이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모의 면접 문항을 각 대학이 직접 만들어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항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실전처럼 생각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다른 데에서 만드는 문항보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부 기관이나 다른 사설 기관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만든 문항보다 그 각 대학이 직접 만들었던 기출 문항과 그 면접 예시 문항이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실제 문제와 유사하고 뭔가 대비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연습하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집단 토론, 토의 면접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교대 쪽에서 그런 그 면접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금 유의사항은 필요하겠지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중민의 면접, MMI 면접은 의대 쪽에서 많이 합니다. 의대나 뭐 치대 뭐 이런 쪽에서 일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도 단순히 그냥 그 뭔가 별도의 논리적인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히 어렵게만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 그 충분히 그 일반 서류 기반 면접 스타일의 질문을 하는 방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각각의 상황별, 그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그 조건에 따라서 내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정리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그에 따른 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MMI 면접의 경우에도 이제 그 제공되어지고 있는 그 이제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들을 잘 활용하셔서,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나온 적이 있구나 라는 걸 내가 그냥 아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내가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좀 정확하게 실전처럼 내가 지금 당장 수험생이 돼서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보고, 그 답변한 거를 뭔가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스스로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너무 그렇게 어려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이해와 관련해서 대입 전형 일반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지원하는 데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별 안내사항의 그 개괄적인 내용과,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준비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의 전형을 준비할 때 많은 학생분들께서 부담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이제 또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끝까지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 2022학년도 입시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당장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을 준비한 이제 고등학교 재학 학생분들의 경우에도 충실하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시는 때에 꼭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다시 한번 응원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